여러분,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에 빠진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데 현실은 한시가 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놓치면 상속세, 과태료,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례 잘 치르고 서류는 천천히 정리하면 되겠지. 하지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걸 놓치면 경제적 피해가 큽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는 일도 많습니다. 상속을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니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남겨진 가족에게 큰 부담이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직후부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상속세, 부동산, 계좌, 휴대폰, 세금 신고까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절차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큰일 납니다. 사망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사망 소식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그 순간 누구나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많지 않지만 절차를 미루면 이후 단계가 전부 지연됩니다. 사망신고가 되지 않으면 계좌 정지, 상속재산 확인, 모든 행정 절차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슬퍼도 신고는 빠르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에서 반드시 받게 되는 문서입니다. 사망시간, 장소, 원인이 기록되어 있으며 모든 상속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부동산 관련 서류를 처리할 때 필수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는 반드시 복사본을 여러 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는 사망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두 동결됩니다.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는 출금이 불가능해집니다. 이후에는 상속인들의 공동동의 없이 단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비 같은 급한 비용을 인출하려면 사전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장례비는 대부분 현금으로 처리됩니다. 부조금으로 받은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장례 비용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이 비용은 상속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 관련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분 장지비, 즉 납골당이나 봉안당 비용도 500만 원까지 별도 인정됩니다. 이 역시 영수증이 있어야만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망 직후 반드시 해야 할 기본 절차입니다. 사망신고, 사망진단서 확보, 장례비 영수증 보관, 계좌 동결인지.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국가가 대신 찾아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 재산을 파악하려면 은행부터 보험, 부동산까지 직접 다 돌아다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거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까지 모두 한 번에 조회해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인이 헤매지 않도록 국가가 길을 열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는 이 서비스를 함께 안내해 줍니다. 신청 후에는 평균 일주일에서 20일 정도 안에 조회 결과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문자에는 사망자의 예금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목록이 나옵니다.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느 금융사에 조회가 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인 잔액 내역과 상세계좌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문서로 출력도 가능하고 은행별, 보험사별 내역도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재산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줄 몰랐던 계약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부동산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갖고 있던 땅을 나중에 처음 안 가족들도 많습니다. 자동차 등록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보험이나 세금 체납 여부도 함께 조회되기 때문에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재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 즉 빚까지도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 내역이 있는지,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었는지도 나타납니다. 이 정보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더 많다면 오히려 상속을 포기하거나 제한적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휴대폰은 쉽게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의 휴대폰은 채무 관계나 거래처 연락에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가장 기본 요금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를 통해 받을 돈이 남아있는 거래처나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채권자와의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지인 중 연락이 닿지 않았던 사람에게 부고를 알리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속 사진이나 문자 기록도 나중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면뿐 아니라 실질적인 자료 확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재산과 채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걸 통해 상속인이 움직여야 할 방향을 더 명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가장 큰 실수, 계좌 내역 안 챙긴다. 많은 분들이 상속 재산이라 하면 그냥 부동산이나 통장에 있는 돈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아주 다르게 접근합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과거 계좌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 특히 최근 10년치입니다. 국세청은 20년 동안 어떤 돈이 오갔는지를 전부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 주고받은 내역을 다 조사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더욱 민감하게 봅니다. 자녀에게 보낸 돈이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구분하려 합니다. 생활비처럼 보이지만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이 이체됐다면 그걸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상속세 신고할 때 뒤늦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계좌로 수천만 원씩 몇 차례 이체한 기록이 있다면 국세청은 이걸 증여로 의심합니다. 증여세는 신고 없이 주고받으면 가산세가 붙고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와 더해져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위해 반드시 10년치 계좌 내역을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거래가 있었던 은행을 중심으로 자료를 요청하세요. 여기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계좌는 지금은 해지되어 폐쇄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쇄된 계좌 내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해지된 계좌까지 모두 조회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자료가 누락되면 세무조사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속인의 계좌 내역입니다. 국세청은 증여받은 자의 계좌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상속인 이외의 자, 예를 들어 사위, 며느리, 손주가 있다면 그들의 계좌 내역은 5년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세청은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나 증여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상속세에 증여세까지 더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실제로는 받은 적 없다고 해도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으면 그건 증여로 간주됩니다. 물론 생활비나 일시적 지원이라면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이 있다거나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그대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붙게 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했던 금액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안에 1억 원을 증여했고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이 10억 원이라면 총 11억 원을 상속세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냈던 증여세는 빼주지만
차액만큼 상속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세율이 누진세이기 때문에 총액이 커질수록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미리 준 돈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피상속인 계좌 10년치, 상속인 계좌 5년치 모두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대한 전략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무조건 재산을 받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게 재산만이 아니라 빚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한 제도가 바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거나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상속 포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속 절차에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도 없고 빚에 대한 책임도 없어집니다. 반대로 한정 승인은 다릅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재산을 받았고 채무가 2억 원이면 1억 원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빚을 물려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이 많은지 빚이 더 많은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안심상속 서비스와 계좌 내역 조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상속인이 많을 때입니다. 자녀가 3명이고 그중 2명은 상속을 포기했는데 1명이 한정 승인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한정 승인을 한 1명이 모든 재산과 빚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기한 사람들은 그 절차에 다시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서로 상의하여 누가 한정 승인을 하고 누가 포기할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가족 간 다툼 때문에 모두 상속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권은 아래 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녀들이 포기하면 손주에게 넘어가고 손주도 포기하면 형제자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 전체가 끝도 없는 상속 포기 행렬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고인의 먼 친척에게까지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심플한 전략은 상속인이 2명이라면 1명은 한정 승인, 나머지는 상속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1명이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 재산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도 포함하여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 사실을 안 후 빠르게 가족들과 상의하고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계좌를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상속인 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도 이 계좌에서 출금하면 공동관리된 자금으로 처리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다음은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감정평가 전략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인 경우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부동산 상속 시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속세는 억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공시지가나 공동주택 가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법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가입니다. 시가는 상속일 전후 6개월 내에 실제로 거래된 유사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갖고 있던 아파트와 비슷한 면적, 위치의 아파트가 상속일 전 2개월에 10억 원에 팔렸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시기에 거래된 유사 매물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감정평가를 활용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부동산을 조사하여 시장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감정평가 금액이 곧 시가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인데 감정평가를 했더니 실제 시장 가치는 9억 원으로 나왔다면 이 9억 원으로 신고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감정평가에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상속세 수천만 원을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판단입니다. 감정평가는 반드시 이인의 감정평가사에게 받아야 세법상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단순 감정으로 간주돼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는 부동산이 복잡할수록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임야, 과수원, 상가, 다세대 주택 등은 비교 가능한 매물 자체가 적기 때문에 유사매매살의 가액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낮아질 수 있지만 미래에 팔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금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통해 8억 원으로 상속받았고 향후 12억 원에 매도하게 되면 그 차익 4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상속 당시 금액을 더 높게 설정했다면 그만큼 양도소득세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단기 세금 절감 효과 외에도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와 양도세를 모두 시뮬레이션해보고 어떤 감정가가 유리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전략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 무주택자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 2년 이상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가를 최대한 낮춰 상속세를 줄이고 향후 비과세로 양도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상속으로 인해 추가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니 받을 사람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정평가는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자산 분배, 세금 부담, 미래 계획까지 모든 걸 고려한 전략적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고와 납부, 취득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 재산을 파악하고 감정평가까지 마쳤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신고와 납부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가산세가 붙고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 자체보다 가산세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의 20%가 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자진 신고하더라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속인 간 협조입니다. 상속인 간 의견이 갈려 갈등이 있더라도 신고 시점에서는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신고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전체가 공동으로 신고하고 납부 역시 각자 지분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공동계좌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를 상속인 공동명의 계좌로 이체해서 관리하면 모두의 동의 없이 자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분쟁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납부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첫 해에는 전체 세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선납해야 하고 이후 나머지를 나눠냅니다. 이자를 내긴 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재산 매각 없이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등기를 하면서 함께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주택은 취득세가 약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받을 경우 최대 3%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상속받을지를 정하는 것도 취득세 절세 전략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등기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협의와 세금 계산이 끝난 후 등기를 마치면 불필요한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갖고 있었던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이루어지지만 사망자는 예외로 당겨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된 종합소득세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 간 협약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가족끼리 명확한 합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세금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고 세무당국에 제출할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관계, 감정, 돈이 얽힌 민감한 사안입니다. 전문 세무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잦기 때문에 전문가의 체크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모든 절차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상속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발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할 점들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부재는 누구에게나 큰 슬픔을 안겨주지만 그 이후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은 가족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망신고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빠르게 신청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장례비 영수증과 계좌 내역은 꼼꼼하게 챙겨서 상속세 신고 시 누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족 간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공동계좌를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상속이 많을 경우 감정평가를 활용해 현재뿐 아니라 미래 양도세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 상속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모두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혹시 상속세나 절차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씩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몰라서 생기는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고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보시면 더 많은 준비와 대화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 중에 가장 공감되거나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콘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일, 너무 흔한 일입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 조금 보태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끼리 돈을 빌려주고 갚는 일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는 계산 없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이 가족 간 계좌이체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활비로 보낸 돈이 증여로 바뀌고 작은 도움 하나가 세무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세무 공무원들이 추징세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는 제도까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실적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더 타이트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금 거래나 계좌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돈 거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사의 출발점이 바로 금액입니다. 몇십만 원은 문제없지만 일정 금액을 넘는 순간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기준을 모르고 돈을 주고받았다가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게 왜 세금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금액이 크고 무상으로 주고받는 돈은 대부분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로 추정된다는 건 납세자가 그게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고가 자산을 구매할 때는 자금 출처 조사가 함께 붙습니다. 한번 의심받기 시작하면 전산으로 자동 추적됩니다. 세무조사는 시작되면 끝까지 갑니다. 이제는 돈을 벌어도 쓰고 나눠도 조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느 정도부터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국세청이 주목하는 자금의 흐름과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금액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단 한 번의 이체로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국세청은 가족 간 돈거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을까? 국세청이 가족 간 돈거래까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최근 몇 년간 국가의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년 동안 약 90조 원 규모의 세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만큼 나라 살림이 빠듯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금이 부족해지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강화하게 됩니다. 원래는 기업이나 고소득자 중심으로 조사하던 것을 이제는 일반 국민의 생활 속 거래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손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증여세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무상으로 주면 그게 증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 이동이 많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아파트 전세금이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원이 대부분 증여 신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잡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찾지 않습니다. 전산상으로 소득 대비 재산 취득이 과도하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이를 자금 출처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은 적은데 고가의 아파트를 사거나 큰 현금을 움직이면 바로 표시됩니다. 이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조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최근에는 세무 공무원이 추징세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는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즉, 공무원 입장에서도 조사를 철저히 할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관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실적이 곧 포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심지어 가족 간 자금이 오간 이유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설명, 증빙 자료, 그리고 이체 내역의 메모까지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냥 줬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면 무조건 의심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왜 내 계좌이체 하나가 조사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의 시선이 바뀐 만큼 우리도 생활 방식과 돈의 흐름을 조심스럽게 다듬어야 합니다. 이 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의심받습니다. 세무조사의 시작점은 결국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자금 이동의 규모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간 계좌이체나 현금 거래가 많으면 바로 의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 면제 한도는 10년 기준으로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돈만 넘기면 언젠가는 과세 통보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신고 자료와 금융거래 데이터를 매칭시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소득이 누적해서 3억인데 15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남은 12억은 어디서 났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걸 설명하지 못하면 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단순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1년에 1천만 원씩 보냈다면 10년 누적 금액이 1억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기면 전 기간을 거슬러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 증여세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증여세 가산세는 무신고 시 최대 40%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족 간 도움일 수 있지만 금액이 커지면 그 자체로 세법상 증여가 됩니다. 현금뿐 아니라 차량, 부동산, 예금 계좌도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 대신 학자금 대출을 갚아준 것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행위들이 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증여로 추정합니다. 추정이라는 말은 납세자가 아니라고 증명하지 않으면 그대로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억울하더라도 입증 자료가 없으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금액을 분산하고 상황에 따라 증여 신고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금 이체 시에는 계좌 메모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또는 학자금, 병원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체 목적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자금의 흐름이고 그 흐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고액 이체입니다. 금액 기준을 넘기는 순간 조사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자녀가 무직이거나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큰 돈을 움직이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라도 금액이 크면 반드시 신고 여부를 고민해야 합니다. 가끔은 증여세보다 차용 방식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남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추적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한번 포착되면 전 계좌와 사용 내역이 모두 분석됩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기준을 알고 그 선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계좌이체 하나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부모 자식 간 어디까지가 생활비고 어디서부터 증여인가?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자식에게 생활비 주는 것도 세금 대상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 목적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액과 상황입니다. 단순한 용돈이나 병원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액의 현금이나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은 정상적인 생활비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 금액이 소득 대비 너무 크면 의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자녀에게 송금했다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몇 천만 원을 이체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금액이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 형성에 쓰였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펀드를 가입하거나 아파트 계약금을 대납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조사되는 분야가 바로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결혼하면서 전세를 구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금 출처 조사가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가 신혼집을 구하는데 부모가 2억 이상을 송금했다면 반드시 신고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신고 없이 자금을 이체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비과세 증여 한도는 10년에 2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순간부터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단순 용돈이나 생활비로 보려면 사용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교육비, 병원비 등은 비과세입니다. 특히 교육비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학비, 학원비, 등록금은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이 점을 활용해서 고액을 지원하는 경우도 실제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목적이 불분명하면 문제가 됩니다.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큰 금액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다른 데 썼다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또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동일 계좌로 이체하면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0만 원을 이체하고 그 돈으로 자녀가 차를 샀다면 그건 자산 취득입니다. 생활비가 아닌 자산 형성으로 해석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체 시에는 반드시 이체 메모를 활용해야 합니다. 병원비, 교육비, 생활비 등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체 내역과 실제 사용 내역이 일치하면 더 좋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나 결제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세무조사 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몇 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고 증빙도 없다면 납세자가 불리해집니다. 국세청은 일단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도움이라도 금액이 크고 반복되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생활비로 간주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득 범위 내에서의 정기적인 지원입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 직업, 소득 유무도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고등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라면 어느 정도 생활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생활비 명목의 지원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왜 이 돈을 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는가입니다. 자녀가 돈을 받아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생활비인지 증여인지는 결국 정황과 기록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 간의 돈 거래도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차라리 빌렸다고 하세요. 차용증이 살 길입니다. 가족 간에 큰 금액을 주고받을 일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증여세를 내고 주자니 아깝고 그냥 주자니 세무조사가 걱정됩니다. 이럴 땐 차라리 빌렸다고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차용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차용은 말 그대로 돈을 빌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되 나중에 갚는 조건이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차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말로만 빌렸다고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차용증을 쓰는 것입니다. 차용증에는 날짜, 금액, 상환 조건, 이자, 유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상환 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안에 갚겠다, 혹은 매달 일정 금액씩 갚겠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자를 낼 경우 그 내용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무이자 차용은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허용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개인 간 거래에서 세법상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돈을 빌릴 경우는
반드시 이 한도를 지켜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차용증만 쓰고 돈을 안 갚으면 국세청은 그 자체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2억 원을 빌렸다고 하면 매달 50만 원이라도 갚는 흔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환 기록이 남아있어야 빌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차용은 개인별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나와 배우자가 각각 부모님에게 2억 1,700만 원씩 빌릴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4사람을 활용하면 총 8억 원 넘게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와 아내가 내 부모님께 각각 빌리고 또 시댁에서 각각 빌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차용하면 증여세 없이도 큰 금액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도 모두 차용증이 있어야 하며 상환 내역이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을 때는 꼭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현금 수령은 추적이 어렵고 세무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과 관련된 대화도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은 대화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 고맙습니다. 다음 달부터 천천히 갚을게요. 같은 메시지도 유효합니다. 이런 소소한 흔적이 나중에 조사를 받을 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 고령이시라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세가 많은 부모가 큰 금액을 자녀에게 줬을 때 증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부모에게는 이자 없이 갚겠다는 문구보다 소액이라도 실질적 상환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용 기간은 너무 길게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5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금액이 크면 이자를 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낼 경우 부모님은 이자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이자소득세율은 27.5%로 매우 높습니다. 이자 대신 원금 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정기적인 상환만 있다면 무이자라도 충분히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금액을 자녀에게 지원할 계획이라면 증여세를 내든지 차용증을 쓰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줘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차용이라는 형식을 갖추면 세금도 피하고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줘도 국세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좌로 주면 기록이 남을까봐 현금으로 돈을 주려고 합니다. 현금은 흔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은 현금을 주고받아도 국세청은 대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고액 현금 거래보고 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하루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바로 보고됩니다. 이 보고는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내가 몰래 현금으로 입금했다고 해도 국세청은 다 알고 있는 셈입니다. 이 현금 거래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하거나 ATM을 통해서 해도 적용됩니다. 게다가 이 보고 시스템은 하루 단위로 작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1,000만 원을 나눠서 여러 날에 걸쳐 입금하려는 분들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990만 원씩 입금하면 괜찮겠지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는 의심거래보고 제도라는 것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금액이 기준에 못 미쳐도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 2, 3일 간격으로 계속 고액 현금을 입금한다면 은행 직원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별도의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국세청에 전달됩니다. 은행 직원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재를 받기 때문에 보고를 더 철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액을 쪼개는 방식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현금 거래일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더 민감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줬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돈이 은행 계좌에 입금되거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다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보는 분야입니다. 현금으로 집을 사거나 계약금을 낼 경우 그 자금의 출처가 자연스럽게 조사됩니다. 결국 현금이라고 해도 쓰는 순간부터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국세청은 패턴을 분석합니다. 어떤 사람의 소득과 소비 내역, 금융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3억인 사람이 1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분명 문제가 됩니다. 그 부족한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추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가 준 현금이 등장하면 증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세무조사는 당장 오지 않더라도 몇 년 뒤에 갑자기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대 10년까지 기록을 보관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소급해서 추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몇 년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거래라면 더욱 민감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현금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 말은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증거를 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그 자체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좌 거래처럼 이체 내역이나 메모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세무서에 불려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차라리 처음부터 증여 신고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면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금이라고 해서 국세청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현금이 오히려 더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추징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금 거래를 하기 전에 어떤 용도인지,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을 것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남기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현금도 결국엔 국세청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 이건 괜찮습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가 모두 세금 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도 상식적인 거래까지 과세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의 성격과 사용 목적입니다.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경우 이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일 때 학원비나 등록금을 대신 내준 것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의 부양 책임 안에서 이루어진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계를 위한 지원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생긴 어려움을 돕는 경우도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실직한 자녀에게 몇 달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이럴 때도 중요한 것은 금액과 횟수입니다. 한 번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자주 보낸다면 의심의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정기적이고 소액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예외는 부부간의 자금 거래입니다. 배우자 사이의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자녀 양육비, 교육비 등 모든 경제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월급에서 생활비로 1,000만 원을 아내에게 이체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는 아내 통장에서 남편 보험료를 자동이체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대부분의 가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 명만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자기 돈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미리 자금 계획서를 세우고 일부는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에 큰 돈을 송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통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고등학생이고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용도와 사용 시점,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용돈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 구매, 여행 경비, 고가의 취미 활동 지원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바로 따라옵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자금 지원보다는 차용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손주에 대한 용돈이나 세뱃돈입니다. 이런 건 대부분 소액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뱃돈처럼 반복적이지 않은 일회성 지급은 세법상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럴 경우 증여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친척 간의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나 자매에게 돈을 줄 경우에도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금 명목으로 큰 금액을 지원했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가족 간 거래에서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돈은 괜찮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 일상적인 지출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이거나 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원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든 차용증을 쓰든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금은 억울해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괜찮은 돈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이 문제될 수도 있다는 말, 사실 처음 들으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건 흔한 일이죠.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모든 흐름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수 부족이 큰 상황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 공무원들이 추징한 세금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제도까지 도입됐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는 세무조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기록이 남는 이상 꼬리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 준비를 잘 해두는 겁니다. 생활비처럼 비과세 대상인 경우라도 메모를 남기고 근거를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증여가 맞다면 과감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세금을 줄이려다 탈세로 오해받으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부모님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부는 차용증을 써서 빌리는 형식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빌린다는 증거와 상환 계획을 갖추는 것이죠. 또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점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 거래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명의 비율과 자금 계획서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입출금은 아무 흔적이 안 남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고액 현금 거래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그걸 피해보겠다고 일부러 쪼개서 입금하는 건 더 위험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주고받는 돈이 어떤 돈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설명이 가능하면 억울한 세금 폭탄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이미 가족 간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앞으로 주택 자금이나 생활비 등 자금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제는 무심코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이게 괜찮은 건지 점검해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3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가족 간 거래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생활비와 교육비처럼 비과세 항목도 있지만 큰 금액은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셋째, 증여가 맞으면 신고하고 빌리는 거라면 차용증과 상환 내역을 꼭 준비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족 간에 큰 금액을 주고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그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말년에 복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자식이 잘 됐거나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말년복이라는 건 꼭 물질적인 풍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년이 편안하고 웃음이 많은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돈이 많지 않아도, 자식이 대단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정말 지혜롭고 여유롭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말년에 더 복있게 만들었을까요? 복이라는 건 운이 아니라 습관과 태도에서 만들어진다고들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말년의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들의 특징을 배워서 조금씩 실천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6가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나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말년이 행복하고 평온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사람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복이란 결국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따뜻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말투와 태도에는 편안함이 묻어납니다. 대화를 나누면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줍니다.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들은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해주는 사람이죠. 또한 남을 평가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도 지나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도움을 줄 땐 티내지 않고 받을 땐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태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평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 질문을 하고 오해가 있을 땐 풀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 곁으로 모입니다. 말을 잘한다기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도록 말끝을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가끔은 웃음으로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 침묵을 불편해하지도 않습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압니다. 또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뢰감은 오랜 시간 쌓이면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안부를 묻고 때로는 가만히 곁에 있어줍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위로가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권위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세워주는 사람이죠. 이런 겸손한 태도는 나이를 떠나 존경받는 이유가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깁니다. 이웃에게도 먼저 인사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이런 습관은 말년에도 사람을 잃지 않게 합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호의를 기억하고 기회가 되면 되돌려줍니다.
무엇보다 말끝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 들어도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고 오히려 더 찾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말년복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온기가 있고 온기가 있는 곳에 복이 모입니다. 지금부터 주변 사람에게 말을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방식이 생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고집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은 고집을 내려놓고 유연함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만을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도 받아들일 줄 압니다. 자식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요즘 세상의 흐름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도 배우려는 자세를 보입니다. 어려워도 조금씩 알려달라고 말하고 틀려도 웃으며 넘깁니다. 이런 자세는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실수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남의 말을 존중해줍니다. 과거의 방식이 늘 옳았다고 주장하기보다 지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이런 마음은 사람과의 갈등을 줄이고 대화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자녀 세대와의 관계에서 이런 유연함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조언을 하려다가도 한 번쯤 멈추고 그들의 방식대로 해보도록 지켜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비난하기보다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줍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은 이런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런 겸손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주장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표현합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을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무엇보다 상대가 다르게 행동할 때 그 차이를 인정할 줄 압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에 여유를 줍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상황을 확대시키기보다 풀어가려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유연한 사람은 자존심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뉴스나 책,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계속 배우려는 마음을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공부하고자 하는 자세는 삶을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유연함은 단지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변화를 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식습관을 바꾸는 것도 그 예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이 불편해졌다면 과감히 바꿔봅니다. 그 결과 삶의 지루함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깁니다. 유연함은 단순히 성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경직된 생각보다는 부드러운 사고가 결국 더 멀리 갑니다. 고집은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연함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줍니다. 지금 내 마음에 고집이 자리하고 있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말년복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년이 평안한 분들을 보면 자녀와의 관계가 안정적입니다. 그 관계는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유지됩니다. 이들은 자녀를 자신과 똑같은 인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때에는 기댈 수 있는 부모로 남습니다. 자녀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봐라, 내가 뭘 했냐는 말보다는 괜찮다, 잘할 수 있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부모의 태도는 자녀에게 심리적인 지지를 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삶을 설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만 그것에 자기 인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가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자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연락하는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주 보지 않더라도 마음만 연결되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하며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깁니다. 이런 여유는 자녀와의 갈등을 줄여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대고 지지하는 관계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또한 자녀가 힘들어할 때는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언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녀가 말하기 전까지 기다려줍니다. 이런 기다림은 자녀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부모에게 부담이 없을수록 자녀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기대기보다 자신을 잘 가꾸려 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자기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와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유지합니다. 가끔 함께 식사하거나 여행을 가더라도 일정 이후에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독립성은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자녀를 통해 자신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공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손주를 돌볼 때도 도와주는 것이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돕지만 무리하면서까지 책임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도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기보다 조언자로 남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녀에게 독립심을 키워주고 부모를 더 존중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를 짐이 아닌 응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말년이 외롭지 않고 풍요롭게 유지됩니다. 관계는 가까워야만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되 공간은 존중하고 사랑하되 간섭하지 않는 태도. 이런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말년에도 평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자녀와 나누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은 돈을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습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신뢰라는 걸 압니다. 신뢰를 잃으면 돈이 있어도 외롭고 말년이 허전하다는 걸 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돈을 다룰 때도 원칙을 지키고 관계에 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작은 돈일지라도 약속한 것은 꼭 지키려 합니다. 빌린 돈은 날짜를 잊지 않고 갚고 빌려줄 땐 다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한 말과 기록을 남겨둡니다. 지인 사이에서 돈 문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선을 그어둡니다. 그리고 돈을 나누는 일에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형제나 자식 간의 재산을 분배할 때도 공평함과 명확함을 중시합니다. 그로 인해 혹시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원칙을 지켜가며 신뢰를 우선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돈을 줄 때에도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줄 수 있을 때 주고 줄 수 없을 때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더 존중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돈을 휘두르거나 통제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거리를 둡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되 기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도움은 정이지만 지나치면 의존이 되기에 스스로 기준을 세웁니다. 또한 도움을 주고 난 뒤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었으면 끝이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태도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돈보다도 말을 더 신중히 사용합니다. 신뢰는 말에서 비롯되고
말은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고 뒷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또한 상속이나 유산에 대해 가족과 미리 이야기하고 정리를 해둡니다. 갑작스러운 갈등을 피하고 남은 이들이 다투지 않도록 미리 대비합니다. 유산을 물려주기보다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거나 자식에게 소소한 도움을 줄 때에도 흐뭇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좋은 이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값을 지키기 위해 돈보다 신용을 우선합니다. 이들은 약속을 지키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신뢰를 잃을 행동은 철저히 피합니다. 또한 말년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 때도 돈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기분 좋게 베풀고 그에 대해 과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신뢰하고 결국 그 사람 곁에 오래 머뭅니다. 돈은 순간적인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신뢰는 평생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말년복이 있는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 신중하고 돈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들은 돈을 잘 써서 사람을 살리고 신뢰를 쌓아 마음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복이 머물게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 없이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게 말년의 품격을 결정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말년에 복이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감사가 입에 배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감사하고 사소한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감사는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될 때 진짜 힘을 가집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은 말이 그들에게는 습관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상대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든 직책이 낮든 상관하지 않고 예의를 갖춰 말합니다. 이런 표현 하나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주변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들은 감사를 조건 없이 합니다. 무언가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받은 것 자체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할 때 그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집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표정도 밝고 말투도 부드럽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여유가 느껴지고 누구와도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도 행복감을 더 자주 느낍니다. 행복은 결국 비교가 아니라 만족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녀가 전화 한 통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친구가 안부를 물어온 것에도 감동합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어줬을 때, 음식을 가져다 줬을 때, 말 한마디 건넸을 때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작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느끼게 해줍니다. 감사를 자주 말하는 사람은 작은 기쁨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들은 삶을 불평보다 감사로 채우기 때문에 말년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또한 받은 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돌려주려 합니다. 직접 갚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베푸는 방식으로 그 고마움을 이어갑니다. 이런 순환은 주변에 좋은 기운을 퍼뜨립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은 억울함이나 원망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불편한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서 좋은 면을 먼저 찾으려 합니다. 그 태도는 결국 스스로의 감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감사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낯선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복을 얻습니다. 말년에 외롭지 않은 사람은 평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아침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자주 하다 보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자체로 좋은 습관이며 복을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말년복은 바로 이 습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지금 내 생활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꼭 말로 표현해보세요.
감사의 말은 듣는 사람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본다면 그것만으로도 말년복을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말년복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갑니다.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놓치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이나 경제적인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 하루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것이 말년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내일 일이 잘 될지 걱정하기보다는 오늘의 밥 한 끼에 감사할 줄 압니다. 걱정이 많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몸도 따라 지칩니다. 반대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상의 루틴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찾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를 느끼고 걷는 시간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하루의 삶이 쌓여서 결국 말년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계획은 세우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바뀌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겨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어제 일에 후회하지 않고 내일 일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삶이란 늘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하루에 충실하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기쁘게 만나고 못 만나면 다음을 기약합니다. 무리해서 많은 일을 하려 하지 않고 하루 한 가지라도 스스로 해냈다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남아도 무기력하게 보내지만 이들은 하루를 의미 있게 채웁니다. 하루 한 번 스트레칭을 하고 창밖 풍경을 보며 기분 전환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며 웃고 감동받습니다. 가끔은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한 쉼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정하고 실천합니다. 그게 단순히 방 정리를 하는 것이라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보는 것, 이런 행동들이 쌓여서 건강과 관계, 마음의 안정까지 연결됩니다. 미래는 준비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확실한 내일보다 확실한 오늘에 집중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의 마음 상태에 관심을 둡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조급함을 줄이고 삶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걱정은 많지만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말년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면서 내일도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불고 오늘은 오늘의 햇살이 비친다고.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말년을 복되게 만드는 삶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내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앞으로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었나요? 우리가 흔히 말년복이라고 하면 돈이 많거나 자녀가 성공했거나 건강한 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말년에 웃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다스릴 줄 아는 분들입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너무 앞세우지 않고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마음에서 복이 만들어집니다. 고집을 부리기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자녀와는 적당한 거리에서 사랑을 표현할 줄 알며 돈보다 신뢰를 먼저 생각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불확실한 미래보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삶. 이런 모습이 쌓이면
어느새 말년이 단단해지고 평온해집니다. 복이라는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말과 행동, 습관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말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내 말 한마디, 태도 하나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6가지 중 내가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쌓이면 분명히 큰 변화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년복이란 무엇인가요? 혹시 주변에 말년이 복되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년을 복되게 살아가고 싶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실용적인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